우리나라의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 변하는 걸 모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모든 방송의 그 담론을 다 주도하고 지배하고, 국민들도 지금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중국하고 저렇게 해도 돼? 이러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대통령실은 뭐 하냐? 국민 상대로 소통 안 하고. 이 얘기입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방송 언론 환경 기울어진 거 몰랐냐? 그러니까 방송국들이 다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대고, 전체 방송 환경이 지금 신문과 방송이 저런 사람들로 도배가 돼 있으면 우리 대통령실과 여당은 훨씬 더 신뢰가 가는 이런 깊고 건설적인 담론을 가진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께 자료도 좀 보내드리고, 전직 외교관들 얼마나 멀쩡한 분들 많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이런 자료를 그때 업데이트된 얘기들을 제공받지 못하면 방송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이러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금 제일 잘못하는 게 이 소통이다. 지금 이 윤영관 교수가 얘기하는 게 너무 절절한 얘기입니다. 왜 맞는 일 해놓고 소통을 못하냐,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시면 재미있는 뉴스가 났습니다. 우리 방미 성과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오늘 아침 조간신문 몇 군데에서 이걸 냈어요.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온답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벌써 이번 주말 7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상이 없었던 거죠. 예상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뭔가 동맹, 돌아온 동맹, 이런 느낌이죠. 돌아온 동맹, 그리고 돌아온 동맹 속에서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이 조금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그래도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걸음을 걸었는데, 일본이 좀 너무 저거 한 거 아니냐, 우리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 이래서 기시다 총리의 등을 살짝 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원래는 G7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답방을 할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지금 G7 하기 전에 이번 주에 온답니다. 그래서 한미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하게끔, 그래서 북핵 대응 한미일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큰 배경 속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징용 결단에 대해서 뭔가 나머지 반잔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신문 아사히가 일본에선 중도 좌파 정도인데, 한국 내에서 일본 측에 명확한 사죄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번 회담에서 총리가 어떻게 말할지 주목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이 신문이 전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 주에 한일 관계에 대한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컨텐츠를 올릴 겁니다. 한 목요일 정도 돼서. 근데 거기도 나오듯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물 반잔을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반잔을 채워다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반잔이 뭐냐, 또 한 번의 사과냐,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일 관계에 대한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나머지 반잔이 뭐냐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외교를 할 거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제가 미리 스포일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사히 신문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 갔다 왔을 때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대통령이 우리가 뭔가 한미일 외교라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주는 그런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미 성과에 대해서,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저는 이게 조선일보가 사실 굉장히 일찍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7일 날 조선일보 사설이 뭐였냐면, 한국의 핵 족쇄라는 표현을 썼어요. 족쇄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핵을 자체 개발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 가서 핵
확장 억제를 그 약속을 받은 대신에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이 족쇄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족쇄라는 표현을 이번이 참 아이러니인데요. 조선일보가 이 족쇄라는 말을 쓰면서 실망스럽다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왼쪽에 계신 좌파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다들 이 표현을 따라서 쓰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여론 주도층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이 표현을 쓰는 바람에 이게 일종의 완전히 그 뭐랄까요, 여론을 주도하는 단어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조선일보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외교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과 닷새 전에 족쇄다 이러면서 실망스럽다고 해놓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외교의 성공. 이걸 보면 이 핵 족쇄라는 표현을 쓴 거는 핵을 자체적으로 그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오랜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그 국민들에 대해서 그걸 의식한 사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방미 성과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무작정 까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에 입장을 정한 거죠. 성공한 외교다. 성공한 외교다.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국제적인 룰을 지키면서 그동안 구두에 그쳤던 핵 우산을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것이 성과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민주 진영이라는 것을 원칙을 확인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게 성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 국내 여론 속에서 자기 입장을 잘 정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가 일관된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해요. 왜 이게 좀 일관된 느낌이 아니라는 건지.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격상했다, 한미 동맹을.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그 평가고, 그리고 상하원 연설과 만찬 노래는 뭔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연설, 그 다음에 만찬에서 노래하신 거, 이런 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야당 쪽 그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부잣집 잔치, 너네끼리 잔치 아니야? 우리 국민들은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막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특히 미국에 가서, 미국 그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저렇게 존재감 있게 당당하게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잘하셨죠. 단정하게, 품위 있게. 그런데 그것도 좋았지만 이번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당당하게, 그죠? 그리고 만찬 가서 노래하실 때도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여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밖에 나가서 보이는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동안 상승된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이런 거를 대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연설도 굉장히 당당했고, 일단 내용을 떠나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분위기가, 지도자가 가진 분위기가 당당하고 여유 있었다. 그거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좋게 다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지금 교섭해야 될 것들이, 경제 문제는 교섭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IRA, 그리고 반도체법,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앞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방향성에 대한 약속을 받아왔고, 그것이 아마 저는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떤 식으로 고치든 의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법을 고치려면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시행령을 고치려면 의회의 눈치를 보고 행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이번에 가서 그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좋은 그 이미지를 준 것은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화될 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음부터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저도 이제 야심찬 시도인데, 보시면 자, BBC입니다. BBC의 평가가 어떠냐? BBC는 이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에다가 계속 요구해온 것이 이번에 핵 확장 억제입니다. 해구산을 확장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국내의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주 냉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각종 방송에 나와서 야당 쪽과 연관이 깊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국민들의 불안을 계속 부추기는 것은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자 어려움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BBC의 냉정한 평가는 뭐냐면, 이번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 대응할 거라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프랑스 미테랑이 케네디한테 물었다는 그 질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쏘면 당신들은 뉴욕이나 워싱턴이 북한의 핵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즉각적으로 북한의 핵으로 응대할 거냐? 그러니까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쏘면 북한에도 핵을 쏘겠다고 지금 약속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근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이게 BBC의 평가입니다. 근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럼 뭐냐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요청해왔던 핵 확장을, 핵 우산을 확장하는 것은 이번에 성과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그러니까 지금 북한 리짐이, 북한 정권을 끝장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하는 거를 많이 이번에 보셨죠? 그 영상이. 그게 가장 결정적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 강력한 얘기를 했지만, 핵으로 응대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 그런데 지금 BBC의 평가는 이겁니다. 미국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을 자체 핵 개발로부터 주저앉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저앉히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BBC의 평가는 우리나라는 결정적으로 안심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부분적으로 성과를 이뤘고, 이걸 봤을 때 우리는 핵 개발 안 할 테니까 너네 핵 우산 넓게 펼쳐줘 라는 딜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성과라면 성과고 성과이지요. 근데 이 BBC의 얘기는 그래서 그것이 국내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느냐, 이게 대한민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가라앉히지 못하면 자체 핵 개발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그걸 바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올 비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당장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가서 이걸 약속하고 온 거죠. 그런데 국내 여론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겠지요. 자, 근데 지금 국내 여론을 보시면 이분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 했던 분입니다. 정세현이라는 분. 근데 전직 장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한미회담 속빈 강정이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참, 워싱턴 선언 그걸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연배가 좀 있으세요. 연배가 아무리 있으셔도 전직 장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따위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갈래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나름의 고민 속에서 자기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죠? 정부가 나름의 고민 속에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제약 속에서 움직이고 고민하는 최선을 다할 텐데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전직 장관 보셨어요? 워싱턴 선언 그걸 자랑이라고 해? 속빈 강정이야.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이분은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나오셨고 저 노무현 정권 때 장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지금 대학 교수 직함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저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국립외교원 원장, 그러니까 굉장한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우리 정치평론가가 아닙니다. 정치평론가가 아니라 저 나름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상황 파악도 못한다. 이놈의 정부는 다 대통령 책임이다. 뭐 핵공유 포장하다 역풍 맞았다. 러시아, 중국 자극하다 딱이 맞았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건 외교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건 정말 굉장히 센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인지 정치꾼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분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부 후반 때 통일부 장관 아닙니다. 국익도 못 챙긴 가치 외교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분, 이 외교원장 했다는 이분 얘기가 벌거벗고 자주권을 양보했다. 얻은 것은 추상적 핵 억지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조선일보가 핵 족쇄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이 사람들이 딱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에 대한 자주성을 미국에다 갖다 바쳤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에 대한 자주성, 우리가 핵 개발을 할 그 자주성을 갖다 바쳤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진짜 크다. 라고 평가하는 게 조선일보라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계속 핵 자체 개발을 주장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들, 좌파들은 우리나라의 핵 개발을 주장했었나요, 그동안? 이분들은 그 주장 안 했습니다. 반대했죠. 이분들이 계속 얘기한 건 뭐죠? 대화를 통한 비핵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그거 아니에요. 절대 남한에는, 절대 대한민국 땅에는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하도 그 역풍을 맞으니까 한반도라는 말을 빼고 어느 순간부터 비핵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겠다. 우리나라에 핵 배치하는 거 절대 반대다. 핵을 배치하는 것도 절대 반대고 핵 개발하는 건 더 반대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 우리가 미국 가서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미국 가서 지금 약속한 게 우리가 지금 NPT에 남아있겠다.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좋아해야 할 사람들이 왜 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찌됐든 모든 목표는 대통령 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얘기했던 게 뭔지도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핵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핵 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핵 개발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박수는 안 치고 아니, 저 어처구니가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이 보시면 모든 방송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장관, 전직 외교원장, 지금 현직 전직 국회의원, 현직 대학 교수 직함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이러니까 방송들은 그냥 여당과 정부를 까는 사람들을 주로 데려와서 얘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방송이 다 이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 전직 통일부 장관 한 얘기. 가치 외교하는 거를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들이 가치 외교를 비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소수자 이런 것들의 가치를 보수보다, 보통 통상 보수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보통 전 세계적으로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추상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진보, 지금 이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국익이 중요하지 가치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참 놀라운 진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근데 어찌됐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국익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이냐. 실리적인 먹고 사는 문제 국익을 다 내팽개치고 추상적인 가치만, 한미동맹만 쫓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쭉 주시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지금 표방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정책적인 자율성도 보장받고 이런 게 국제적으로 국익이죠. 그런데 그 국익을 위해서는 이제는 가치 외교를 표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왜 그럴까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우리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겨누니까 우리가 그 사드를 갖다 놨잖아요. 그거는 뭐 계속 방어 시스템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중국을 우리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이 한 일은 뭡니까? 들어가 있던 우리 기업들마저 쫓아낼 정도로 정말 깡패 같은 룰 베이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걸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없고 시장 질서, 시장 규범이라는 것도 머리에 없는 깡패 같은 짓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길을 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이번에 대만 발언 가지고 뭐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일본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공공연하게 그동안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면 대만에 참전하겠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이때까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침략은 안 된다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도 우리 대통령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이 참전하겠다는 일본은 뭐라 그러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대통령이 그 얘기했다고 뭐 말 참견하지 마라. 뭐 불날 거다. 뭐 지금 난리죠. 완전 깡패처럼 얘기하고 있죠. 저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만만하게 있었던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 손아귀라고 생각해 왔던 거죠. 우리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장기적인 국익이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중국이랑 얽혀 있으니까 그냥 고개 수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하지 말고 중국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하지 말고 수그리고 살자 이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조금 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입장을 밝혀라라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네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나라예요? 라는 질문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장인가? 우리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동맹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겨누고 있으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중국하고 혈맹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보와 정치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같은 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북한이 저러고 있는 한. 그렇다면 그거를 기조로 가져가되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우리는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잘해 나갈 거다. 근데 잘해 나간다는 것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도 겉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수구리 이런 나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하고의 동맹, 심지어는 대만의 전쟁 남은 자기네는 참전한다 이러고 있지만 기시다가 지난주에 중국 가서 엄청 거기서 경제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미국하고 편이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너네하고 우리가 얘기할 게 많다. 얘기하자. 너네한테도 우리가 중요하지. 이런 태도인 거죠. 저는 우리가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런 분들이에요. 참 이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마구 해대고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아니 생각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전직 장관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가오가 없지 않아요? 지금 국익도 못 챙기는 가치 외교 이런 얘기를 가치도 없이 살라는 얘기잖아요. 자 보시면 뉴욕타임스 기사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든으로부터 굉장히 따뜻한 환대를 받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를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의 평가예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극화시켰다.
양극화 시켰다는 것은 완전히 갈라졌다, 양쪽이 다. 그리고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는 대통령이 별로 손에 쥔 게 없다. 근데 지금 뉴욕타임스의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문들은 다 이 앞부분만 받았어요. 앞부분만. 뉴욕타임스도 우리 대통령이 들어오면 욕먹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 기사의 반 정도 되고요. 지금 이 기사의 뒷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을 멀리했고, 미국이 계속 좀 가까이 좀 지내라고 하는데도 멀리했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계속 안미 경중 이런 식으로 균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이들리라는 얘기는 무지하게 집요하게 이런 뜻이죠. 막 개가 쫓아가듯이 굉장히 집요하게 북한 쪽으로 갔다. 이게 뭐냐면 미국하고 갈등을 빚었다, 그동안.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그때 하노이 그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훌륭한 젊은이고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증을 섰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대화는 대화인데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보증을 서면 우리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잘못 보증 선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하고 굉장히 불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북한에 이렇게 집착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기존의 흐름에서 기존의 흐름을 흔들었다, 이번에.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한 예측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타임스는 기존의 흐름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었고, 흔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국내적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서도 또 조선일보처럼 매파는 실망할 이유가 많다. 실망할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얘기는 이겁니다. 자, 보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 젊은 사람들은 이번에 IRA법이나 반도체법처럼 정말 일자리하고 관련된 그런 미국과의 동맹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여론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보시면 저는 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기존의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북중 러 쪽으로 움직인 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하고 굉장히 불안해했고, 쟤들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우리 편이 아닌가?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우리 동맹입니다. 나는 당신들과의 동맹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문재인 정권 때의 길에서 살짝 벗어난 거 맞고, 벗어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시했죠. 문재인 때 절로 갔던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 가서 이번에 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다들 다들은 아니지만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도 얘기했듯이 우리 정치가 너무 거지 같으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나 우파나 다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이득을 이번에 가져오지 못하면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세대대로 불만이 있을 거다. 이 말도 맞죠. 자, 이게 복잡한 국내 정세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보시면 이 한겨레 신문의 이 성한용이라는 분이 굉장히 정치 기사를 오래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온건한 분이에요. 온건한 분이고 아주 정신 나간 기관지처럼, 민주당 기관지처럼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도 이제 민주당이 가까우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그동안 온건한 기사를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좌파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 성한용 기자가 지금 쓴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상하게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미국하고 일본을 같은 편으로 보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하고 대립하는 전제주의 세력으로 인식한다는 게 큰 문제다. 큰 문제인가요, 이게? 이 사실 아닌가요? 아니, 이분들이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우리는 북한의 핵 위험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적입니다. 적. 우리 먹고 살고 그 장기적인 자율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북한의 핵입니다. 그런데 적과 우방이 없는 세계 속에 이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대외정책 노선에서 이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했다고 봐요. 근데 어찌됐든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국익을 최우선하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오부지 선언을 보면,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보면 우리 4강 외교는 이 동맹 하나 3친선, 미국과는 군사동맹,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친선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익을,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미주의자면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된 다음에는 FTA를 하지 않았냐. 자, 이분 얘기가 저는 이분 보통 때 쓰는 글에 대해서도 뭐 동의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오늘 이게 지난주 토요일 글인데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의 온건한 진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 질서가 아주 평화롭고 적과 우방이 없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대한 요약이 뭐냐면 마지막에 결론이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표방했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98년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냉전이 끝난 지 한 7, 8년 됐을 때고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히 멀리 본 겁니다. 이미 냉전은 끝났고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가치 속에서 손을 잡아야 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다. 라고 가치 외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치 외교를 맨 처음 표방한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막 냉전 속에서 공산주의와 뭐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 새로운 시대 속에서 자, 이제는 우리가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인 이념을 가지고 손을 잡자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98년이에요.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좌파라는 분들은 지금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두 번째, 국익이 뭐냐,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국익이 우리 지금 무역만 국익이 아닙니다. 그 무역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국제적인 질서를 우리가 지켜가고 우리가 그것에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게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 헷갈리시면 사드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깡패 같은 그런 짓을 우리는 그때 묵묵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뭔가 우리의 입장이 있고 그 속에서, 그 커다란 방향 속에서 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착각하는 거, 국제 질서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세요. 그럼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 첫 번째, 굉장히 경솔했어요. 이번에 이 말의 성찬, SBS가 얘기한 게 이렇게 이번에 그 한미 핵 협의 그룹 이런 거 신설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도 그 앞에서 흘려버렸다. 뭐냐면 이거예요. 즉 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고위 당국자가 강도 높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죠. 김태효 차장인가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 얘기했잖아요. 그 핵으로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이 핵으로 응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그분이 얘기했나? 우리 많은 조간신문에 났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미리 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얘기했던 거 훨씬 못 미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김태호라는 분이 이번에 잘못한 게 뭐냐면 사실상 핵공유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네가 얘기하는 핵공유가 도대체 뭐야? 우리는 그런 거 핵공유라고 안 해. 라고 당장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찬물을 확 끼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한 거보다 덜 나오면 실망하잖아요.
미리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끝난 다음에 이거를 미국 쪽에서 기겁할 정도로 부풀릴 필요도 없는데 이번에 그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BS 얘기가 괜히 그렇게 조급하게 하니까 지금 그 성과도 까먹는다. 그 다음에 그건 저는 우리 정부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지금 이분이 이번에 조선일보 오늘 신문을 보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아시죠? 누군지? 그 아버지가 민주당 그쪽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장하성 그 정책실장이 사촌이죠. 이 사람의.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이제 민주당 저 호남 지방의 저건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훌륭한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미중 싸움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운신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이분이 어느 한쪽에 붙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중국에 가면 네가 최고라고 하고 미국 가면 네가 최고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중국하고 미국이 바보냐입니다. 중국 가서 네가 최고라고 하고 미국 가서 최고라고 하는 거를 미국과 중국이 모르냐? 이죠. 이런 태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그매서 어떤 싸구려 짓을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때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 우리 이분 윤영관 교수세요.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신데 외교관가? 근데 어쨌든 윤영관 교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노무현 정권 때 외교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노무현 때 그리고 문재인 이쪽 라인의 분이에요. 그때 중용됐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오늘 쓴 칼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쓰신 칼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외교 쪽에서 나온 칼럼 중에서 오늘 이분이 굉장히 균형 있는 말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번에 대통령 방미의 성과는 좋은데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달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오늘 얘기한 거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를 국민을 향해서 설득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5, 6년 전만 해도 아무도 국제정치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러시아가 침략전쟁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고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릴 줄 몰랐다. 그 얘기는 뭐냐? 안미 경중, 균형 외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모호하게 여기 가서 저 얘기하고 저 얘기 가서 저 얘기하는 태도로 갈 수 있었던 룸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노무현 때 장관을 했던 분인데도 이제 그럴 수 있는 시대, 안미 경중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공간이 없어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를 받쳐줬던 규범 기반, 룰 베이스 국제 질서라는 것이 깨지고 힘이 정의인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암울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우리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게 아니고 바깥 환경 자체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줄을 서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글로벌 중추국가 이런 것을 추진할 것이며 그걸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중국과 호혜관계 유지라는 관계를 가져갈 거를 우린 택했다.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럼 그게 왜 안미 경중 기회주의적으로 더 이상 못 사는 것보다 왜 나은지를 설득해야 된다. 지금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할 수 있냐 우리가? 중국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냐?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틀어지고 서방 민주주의 진영에서 고립되고 그동안 친서방 정책으로 거두어왔던 모든 실리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러면서도 그러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안전해지냐? 중국이 우리를 북한보다 더 위에 놓겠냐 이런 얘기죠. 핵무장한 북한을 한반도의 대표 주자로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라. 설득.
이분 얘기가 근데 지금 정치가 너무 후져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아무도 이런 심도 깊은 건설적인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로 정쟁만 하고 지역적인 문제로 정쟁만 할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세계 질서 속에서 옛날하고 같은 세계 질서 속에서 사는데 대통령 혼자서 정신이 나가서 미국 가서 충성맹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매스컴을 다 도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세요. 이분 얘기. 소통 전략에 큰 쇄신이 필요하다. 지금 윤영관 교수가 노무현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적 브레인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최근 5, 6년 동안 세계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 정부는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 변하는 걸 모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모든 방송의 그 담론을 다 주도하고 지배하고 국민들도 지금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중국하고 저렇게 해도 돼? 이러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대통령실은 뭐 하냐? 국민 상대로 소통 안 하고. 이 얘기입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방송 언론 환경 기울어진 거 몰랐냐? 그러니까 방송국들이 다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대고 전체 방송 환경이 지금 신문과 방송이 저런 사람들로 도배가 돼 있으면 우리 대통령실과 여당은 훨씬 더 신뢰가 가는 이런 깊고 건설적인 담론을 가진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께 자료도 좀 보내드리고 전직 외교관들 얼마나 멀쩡한 분들 많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이런 자료를 그때 업데이트된 얘기들을 제공받지 못하면 방송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이러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금 제일 잘못하는 게 이 소통이다. 지금 이 윤영관 교수가 얘기하는 게 너무 절절한 얘기입니다. 왜 맞는 일 해놓고 소통을 못하냐 이런 겁니다. 제이 선생님, 언론 환경 탓하지 마라. 언론 환경 탓만 하는 것은 무능한 거다. 저는 언론 환경도 분명히 탓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을 지나오면서 거의 싹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방송국들이 이렇게 막 이런 분들만 계속 데려다가 보세요. 탁현민 같은 분 보셨죠? 지난번 우리 나토 갔을 때 얼마나 틀린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 얘기한 거 다 틀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베일이 어쩌고 막 우리나라 대통령의 의전을 다 무시하고 그 헛소리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고도 그 방송국들에서 그 사람 계속 데려와다 계속 얘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조회수 올라가는 것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우리 언론 환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중립적인 척 하면서 그런 사람 데려다가 틀린 얘기를 했으면 한 달이라도 좀 못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계속 불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 환경 전체에서 모든 방송과 신문이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가고 있어요. 틀린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안 부르고 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